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야, 두 바퀴 돌아서 첫 번째. 이야. 그러니까 201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슨 뭐 빌라 호수처럼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2층 1호.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여러분들.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주 200개 특집에 이어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씩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 북한에다가 소 보낼 때 101마리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100마리 보내면 뭔가 끝나는 느낌이 든다고 일부러 101마리 보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시사 개그. 그래서 이거 뭔가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한 거니까 이게 메시지가 100개 딱 채우면 뭔가 끝나는 느낌인데 101마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를 또 심어놓는 느낌인데 201회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우리 201회와 함께 돌아오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날에 없어서는 안 돼. 네.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오사죽입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난주에 한 주 빠지셔가지고 많이 허전했는데 어떻게 좀 혹시 방송 들으셨나요? 어떠세요? 방송 오늘 들었어요. 오늘 200회를 함께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단거리를 잘 못해요. 장거리는 제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라톤을 저도 한 10번 정도 뛰었는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300회 때 꼭 같이 하겠습니다. 네. 뭐 본인이 빠진 거 방송 들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우리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 할 때 그 방송 나오다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거만 편집됐을 때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요? 코너들은 편집되잖아요. 그런 게 있겠다. 개그 코너들은. 근데 이제 늘 함께 하다가 본인이 딱 빠졌을 때 그 느낌 어떠셨는지. 저는 약간 정신이 좀 개인적으로 좀 없었던 거라서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가 아니라 제가 마차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마차님 죄송한데 저 잘렸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내가 화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민감하고 섬세하시네 생각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기 누구야? 저기 야수님이 200회 특집으로 오사준기 잘린 걸로 알아요. 뭐야 비겁하게 저렇게 자르냐 나를. 그랬다가 바로 다음 주에 부활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병간호 잘 해드리고 오신 거죠? 저번에 우리 방송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우리 오사춘기님 힘내라고 여러분들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더 넘치는 에너지로 또 방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아자 화이팅!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뭘 쓰고 계시고. 뭔지 아시죠? 그 시험 볼 때. 야, 가만히들 있어요. 펜 들고 이렇게 설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야, 책 넣어. 너한테 또 마지막에 본다고 이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게 열정적으로 오늘 또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들켰네요. 마차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따 이야기할 거 까먹을까봐 잠시 메모를 좀 하느라고. 책 넣어. 우리 태영 청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 요즘에는 이제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기억해놔요. 저도 맨날 메모장에다가 뭐 해놔요. 갖고 예전에는 뭐 해야지 탁탁탁 했는데 지금 저도 막 적어놓던가 예전에는 또 이 손바닥에다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써놨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잖아요. 써놨다는 걸.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지도 있어요. 이것도 어디다 써놨지도 있고. 다들 그런 적 있어요? 리모컨 들고 리모컨 찾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안경 나만 그런 잡고. 안경 쓰고 세수하고. 핸드폰 딱 들었는데 왜 들었는지 까먹고. 맞아. 그런 경우가 이제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왜냐면 서서히 다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자켓 없이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더워가지고. 네. 오늘 너무 더웠어요.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즘 날씨 덥죠? 예. 그 저녁에 나는 잘 때 에어컨 틀고 잔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2명 잘 자신. 나는 오지 선풍기다. 어떻게 주무세요, 야수님? 그러니까 자기 전에 에어컨을 끄죠. 틀어놨다가 자기 전에는 끄고. 그거는 에어컨을 쓰는 거야, 그거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는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잘 때도 틀고 자는 집이 부잣집이에요. 아니 28도로 하면 괜찮아. 그래요? 28도. 그러니까 28도. 아침까지 틀어놓고 잔다가 부잣집이고 자기 전에 끄는 사람이 약간 중산층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고. 거기는 복층이잖아요, 오사춘기는. 저요? 우리 집 1인의 집은 이제 에어컨이 없어요. 맞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처럼 사는 사람 또 있나 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네. 그런 집을 이제 노콘하우스라고.
그래요? 노코라우스인데. 그래 나름 또 버티는 또 요령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번 주 주제는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로 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어떻게 보면 되게 뉴스에 많이 듣던 얘기고 우리도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 꼭 그런 뭐 코로나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주식에 딘 분들은 주식과의 거리두기 또 뭐 남녀 관계에서도 거리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으로 망하신 분들은 다시 난 부동산 안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알러지라고 하죠. 알러지라던가 뭔가 내가 좀 두려운 것들 뭐 다양하게 거리두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순서 정해볼까요? 네, 역시 우리 이거 잘, 뭔가 펜이 보통 똑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뭐, 펜이 달라. 이거 조작이 있네, 이거 지금. 그게 1번입니다. 네? 그게 1번 아무 표시 없는 게 1번. 아무 표시 없어요, 이거. 제가 2번입니다. 이게 1번이군요. 3번, 4번. 네, 제가 말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김일희 편입니다. 아까 전에 뭐 잠깐 뭐 에어컨 얘기도 살짝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컨 없이 좀 버틸만 했었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더워진 거예요. 너무 더워져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아침 온도가 30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니다.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그래서 요즘에 또 운동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자전거랑 이제 약간의 그 덤벨하고 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걸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또 1시간 타요. 한 2시간 정도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더 잘 나. 와. 오히려 이열치열로. 범벅이 되죠. 네, 선풍기 딱 틀어놓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무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샤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약간 오래된 빌라거든요. 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욕조에다가 물 딱 들어가고 한 1시간 있었어요. 유튜브 하나 보면서. 그 몸의 전체적인 온도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열이 싹 나가는구나. 그러고 자니까 잠을 너무 잘 잤어. 야, 이거다. 찾았다, 이제. 찬물로? 마치 그 개울가에서 담그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운동해서 피로하게 만들고 몸의 온도를 낮추고 딱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자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패드 있죠. 냉동 패드를 이제 엉덩이에다 하나 깔고 머리 베개 쪽에다 하나 딱 깔고 그리고 선풍기 딱 틀어놓고 자면 꿀잠을 자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굳이 잘 때만 할 게 아니라 저기 물을 그다음부터 물을 안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번 하고 뺐거든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부산에서 그런 적 있어.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아니 내가 왜냐면 양심적인 거예요. 우리 저기 빌라는 n분의 1이에요. 수도세는. 내가 이거를 사실은 더 해도 되는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이상하면 이끼 끼는데. 그러니까 하루만 쓰기로 했어. 하루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좀 담그고 또 점심에도 또 담그고 하니까 좀 난 거예요. 나는 그물로 이제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끼가 끼더라고. 그러니까 2번 들어갔다니. 그래서 요 방법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요즘에 조금 이제 여름 나는 게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에어컨 예전에는 있어도 잘 안 틀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틀었을까 있을 때 좀 많이 틀 걸 이런 후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 실컷 트세요. 더운데 뭐 일단 어떻게 살고 봐야지. 자, 저는 이제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얘기가 작년에 했던 얘기 같아요. 제가 마스크 공장 다녔던 얘기가 벌써. 야, 진짜 1년 전 얘기더라고. 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여름 그 마스크 귀하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지금 집에 막 몇 박스씩 굴러다닐 거야. 아마 종류별로. 맞아요. 굴러다닐 텐데 그리고 누가 줘도 막 진짜 뭐 감흥도 없고 그랬을 때 근데 제가 작년에 거기 갈 때 마스크 공장 다닐 때만 해도 정말 그때 이 마스크가 없어갖고 난리가 날 때였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게 1년 전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그때는 뭐 먹고 사나 코로나가 딱 처음 터져가지고 막 그때 마스크 대란 나고 막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잡혔던 행사들이 막 취소되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일들이. 나는 그때 마켓 걸려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벌써 그게 1년 전이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벌써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돼가고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바빠진 거예요. 갑자기. 계속 한가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행사가 좀 들어오나요? 좀 여러 가지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 개그 프로를 뭐 하나 들어갔어요. 오, 역시 개그맨.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름 내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희가 이제 SBS 공채 7기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동기들이 정말 쟁쟁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30명 되니까 뭐 요즘 심진아 씨도 있고 윤택 씨, 만사마, 뭐 김재우, 김영인, 뭐 김기욱,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30명인데 좀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내가 이 개그 프로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동기들 중에서 공개 코미디는 아니지만 코미디 프로를 가장 오래까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긴 기간. 그렇구나. 제일 코미디 프로를 오래 한 사람이 됐어요. 현재까지. 네.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동기 중에서는 1등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요건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관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이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비공개 코미디라고 하는데. 네. 공개 코미디 반대. 네, 반대. 비공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되게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개그를 시작할 때 방송국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대학로에서 시작을 했단 무대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하고 먼저 호흡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이 없으니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관객이 없는 무대 같은 경우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 무대 그 연극의 3요소 아니에요? 무대 뭐 대본 관객이 관객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연극의 3요소야. 네. 네, 무대하고 관객이 아마. 와 있어 보인다. 근데 아니 그런 거 몰라도 크게 3요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몰라도 개그만 잘 짜면 성공합니다. 그거 아는 것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연기자라는 게 최고야. 관객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공개 관객 없는 데서 되게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약하게 느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야 내가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했던 코너들은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이제 그 개그맨들 처음 데뷔하는 그러니까 지망생들이 나가는 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차싸, 개그야, 또 MBN의 개그공화국, 코미디 빅리그,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개그 프로만 해도 한 6군데를 제가 했더라고요. 개콘 빼고는 거의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하는데 그때랑 달라진 거는 그때는 야 이거 코너 하나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 진짜 무슨 마치 로또 복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모든 걸 걸었었어요. 그런데 또 따라온 게 뭐냐면 나한테는 뛰어난 연기력이 없었고 울렁증이 심한 거야. 의욕은 강한데 의욕은 넘쳤는데 개그맨이 울렁증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나는 누구지 김수영인가? 네. 그 사람이 마이크만 꺼지면 뭐 재밌으세요? 진짜 웃긴데요.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방송 많이 하시고 살도 빼고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요거를 하면서 그때랑은 좀 달라진 게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막 뭐라 그럴까 그때는 막 이거 잘 돼서 뭔가 인생을 바꿔야지였다면 이번에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이걸 다시 하다니 그 기쁨 있죠. 중요하죠. 그 기쁨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제가 하는 애들 다 저보다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후배들인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개그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그래도 사교성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뭐 개그를 잘 짠다던가 연기를 잘한다던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못 버텨요. 그렇죠. 여기 냉정한 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후배들하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막내가 이제 보통 노트북을 이렇게 컴퓨터 치고 타자를 친단 말이에요. 타자도 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커피 정도 사주면서 이제 회의에 이렇게 툭툭툭 아이디어 내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막내가 이제 독수리 타법인 거예요. 노트북도 이번에 처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한글도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같지는 않더라. 그러기에는 너무 못하는 거여서 카톡으로 적어 막 이러면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노트북 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만나서 제일 내가 걔네들보다는 선배인데 내가 노트북에도 이걸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냐면 이제 이게 왜냐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진짜 딱 8회 녹화가 딱 8회치만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끝이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데 내가 치지 뭐 하면서 진짜 대본도 치고 막 이러는데 느낌이 너무 새로운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거리 두기를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거였었어요.
회의를 막 하다가 일찍 만난단 말이에요. 회의하다가 6시 전에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는 member가 3명이거든요. 3명이다 보니까 야, 착하다. 6시 이후에 어디 가서 뭐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인원수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야, 어차피 우리 지금 오늘도 아침부터 만나서 한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이제 그때 딱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이름은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뭐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괜히 김 뺀다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또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약간 이제 운동한다는 얘기 살짝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음식들하고 요즘 거리두기가 좀 시작이 됐어요. 아, 우리 방금 국수 먹었는데. 아, 국수. 일찍 왔으면 국수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먹일라 그랬는데. 아니, 여기 좀 생활 좀 많이 어려워졌나 보네. 예전에 고기 드시더니 이제 고기 제육볶음 먹고 제육볶음 먹고 고기 국수, 계란 후라이 뭐 하나 더 고기 추가해서 국수. 먹고. 여러분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좀 슈퍼챗 좀 싸주세요. 네. 국수를 먹는 데입니다. 조만간 이제 원조 김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 맞죠. 나 오늘 오다가 뭐 그거 봤어요. 무지개 봤어요. 오래간만에. 야, 오늘 비가 오늘 왔었잖아요. 아니, 저도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예, 야, 무지개가 탁 뜨는데 너무 기분이 묘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음식을 식단 제한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음식이 너무 잘 나오긴 잘 나와요. 닭가슴살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스테이크 엄청 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엄청 맛있어요. 혹시 소세지. PPL 나오셨어요? 예? PPL 나오셨어요? 아니 필요 아닌데 소세지형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볶음밥형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음식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딱 열어봤어요. 제가 한동안 안 먹은 거 그동안 먹어왔던 게 뭐뭐 있나 봐 열어봤더니 이제 비빔면, 짜파게티, 라면, 그 다음에 사탕 뭐 이런 거가 이제 집에 많이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그 카레도 있더라고 카레도. 그러니까 보면서 야 예전에 내가 이런 것만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니까 이제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이게 밥통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밥통이 위가 커져가지고 라면도 2개씩, 짜파게티도 2개씩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기왕 끓이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기왕 끓이는 거 하나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기에 78kg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운동한 지 거의 한 달 됐거든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하고 집에서도 하고 식단 조절하고 했더니 지금 현재까지 한 5kg 정도 이제 감량이 됐어요. 와. 한 달만 5kg 정도 돼가지고 야 괜찮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100일 딱 해서 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좀 요즘에 이제 일이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영상 컨텐츠 제작 같은 게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데는 또 무슨 뭐 이렇게 아이디어 짜달라고 뭐 하는 데도 있고, 그다가 지금 영화 시나리오 공부도 하잖아요. 맞네. 예. 그러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야 이게 지금. 게다가 지금 8월달에 그 토익 선생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부하가 갑자기. 너무 과부하가 올려가지고. 매니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매니저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이거 갑자기 이게 좀 많이 일이 많아졌네.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식 들여다보고 뭔지 알지죠? 주식 들여다보다가 목 디스크 왔잖아. 맨날 그거 봐가지고 목 디스크 왔는데 그거 들여다보다가 중간에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한번 쓱 걸어요 동네에 한번 걸어서 저기 남산 걷고 막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하나 딱 사 먹으면서 동네 한 바퀴 가서 괜히 또 지나가기 심심하니까 또 다이소 한번 가요. 다이소 가면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살 게 많아. 거기 가면 뭐 좀 사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뭐 그 넷플릭스 깔아가지고 뭐 보고 뭐 이게 일과였는데 갑자기 이제 요즘에 막 바빠져서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헬스를 좀 PT를 조금 쉬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 달만 비포 애프터 해주고 8월 달에는 한 달 정도 그냥 좀 쉬는 걸로 좀 얘기를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헬스장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러닝머신도 보면은 항상 옆에 하나씩 비어놔요. 옆에 하나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좀 자전거 사이클 타는데도 옆에 한 자리씩 비어놔요.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막 하다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 안 쓰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럽니다. 다 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기 샤워실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 저 처음에는 당황했거든요. 운동 끝나는데 샤워를 못 한다라는 게, 야,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그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들 적응해가지고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으로 다 닦어. 땀을 다 닦은 다음에 좀 깔끔한 애들은 네. 저기서 이제 물을 적셔갖고 와. 어. 적셔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몸을 다 닦어. 그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가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제 헬스장 분위기는 요렇게 돼 있고, 헬스장은 요런 분위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X실 있잖아요. GX. 거기는 폐쇄. 아예 안 그게 해요. GX가 그룹 엑서사이즈죠. 그렇죠. 네, 뭐, 네. 그 에어로빅하고, 그래요? 요가하고. 에어로빅하고 요가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실내고 좀 모여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거기 제가 다니는 데는 아예 거의 폐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헬스장도 이렇게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은 그 종교 활동도 사실은 좀 이게 그 원래 그 전에도 그 교회를 밖에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때보다 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 이렇게 아예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틀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익숙해진 거예요. 갖고 어떻게 보면은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 제 기억에 보면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자기 교회 목사님의 뭐 주일 설교라든가 옛날 예전 설교 온라인에서 찾아도 거의 그 정도만 들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도 있었네, 야 이분도 있었네 그러고 그래서 야 내가 몰랐던 목사님들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이 거리두기 때문에 더 내가 몰랐던 다양한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창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영어 공부도 할 겸 미국 목사님 거도 들으면 들어요. 원래 그게 조엘 했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래갖고 되게 좋은 샘플이에요. 영어 맞아. 공부 히어링 할 때 네. 슬랭이 없잖아요. 네, 목사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짱 좋아요.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슬랭도 없고. 우리 신부 막 이렇게 않잖아요. 목사님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부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좀 포멀해요. 맞다. 오사춘기님이 그랬었어요.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그 목사님 설교로 공부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설교를 여기 가서? 많이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귈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CCC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멀먼. 맞아. 멀먼 막 가갖고 막 껴안고 막 나 막 믿는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한국말도 해요. 또 멀먼 애들이. 잘하죠. 한국말 잘해. 잘하죠. 아니 우리나라 네, 애들 말고 네. 미국 애들. 미국 애들. 한국말 잘한다고. 왜 잘해요? 미국 안에서. 예.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 왜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걔네들이 전문적으로 사역이 배워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나라로 예. 가서 그 있어요. 그 아예 법 그 룰이. 예. 미국 내에서 미국 애가 예. 한국말을 나한테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어. 미국에서 한국말 듣는 느낌?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거리두기 시대가 되고 나면서 이제 거의 얼추 한 2년 정도 이제 돼가려고 하잖아요. 1년 반 넘어서 이제 2년 정도 돼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예전하고 확실히 사람 만나는 횟수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술 먹고 이러고 저도 술 안 먹은 지 꽤 됐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뭐 한동안은 또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지는 게 있었고 한 4시에 만나서 또 먹어요. 우리 예전에 그 짧게 먹을 때 한 4시쯤에 만나. 그렇죠. 4시에 만나서 먹어야 얼추 이제 10시쯤에 끝나니까 10시나 9시까지 먹으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찍 만나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거의 잘 안 하고 안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 이렇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여기 생활에서 바쁘게 지내는 방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운동도 다시 좀 하게 되고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시나리오 쓰는 것도 지금 이제 공부하지만은 악기도 배우고 싶단 말이야. 악기. 어떤 악기요? 그러니까 기타나 피아노. 피아노. 네, 요것도 학원 다녀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뭐 미디도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우기 쉽지 않겠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할 때 요때 좋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좋아. 뭐 안 할 때 그렇죠. 홀몸이잖아요. 또 네. 무슨 뭐 홀몸. 이게 그냥 진짜 홀몸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배우기 난 좋아요. 홀몬이라고 들었네. 홀몸이잖아. 뭐 누굴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와서 딱 나이 좀 들어가고 중년에 크리스마스 때 피아노 딱 쳐주면서 근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막 그렇죠. 대사관 초청 파티에서 이렇게. 이러고 싶은데 이것도 내가 가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재산 한 20원 모은 다음에 뭐 작곡 배우로 댕기고 기타 배우로 댕기면 되게 멋있어 사람이. 와 저 사람 근데 돈이 없는데 맨날 뭐 배우로 댕기잖아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기싸되게 얻어맞아요. 큰일 났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어쨌든 이미 파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놔야겠다. 요때 좀 해놓고 근데 코로나 끝날 때 그때 그런 게 잘 쌓여가지고 이제 폭발하면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일희의 거리두기 이야기였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기념비적인 201회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거리두기라는 이 말 자체가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오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가까운 건지 어디서부터 먼 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바디존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부터 한 50에서 60cm 정도 요거를 이제 바디존이라고 해서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엄청 친밀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디존 안에는 친구도 잘 허용하기 힘든 거리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나 어깨동무하고 몸을 터치하고 이렇게 하지 웬만큼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더 가까이 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60cm, 50에서 60cm 정도를 바디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1m 20에서 2m 정도를 사회적 거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예. 2m 정도 뛰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제 1.2m에서 2m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우리 오사춘기 님이 이렇게 세 번째 직업을 가졌게 됐잖아요. 첫 번째 직업이 이제 유학 컨설팅,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우리 패널로 방송을 하시고 있고 세 번째 직업으로 이제 간병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를 옆에서 지극히 보살피면서 간병 생활을 하시는데 이 병원이라는 곳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을 모아 놓잖아요. 그쵸. 그냥 아픈 사람들만 모아 놨다고. 근데 아픈 사람들끼리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 그 치료할 사람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병원에서 단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사람당 들어가는 뭐 치료 비용을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한 일정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돈이 장사가 안 되니까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오묘한 공간들을 각 가격대별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어떤 방은 침대를 6개 놓고 2인실 어떤 방은 10개를 놓고 어떤 방은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체계도 굉장히 좀 오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사춘기님에 비해서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이 병원 생활은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 그래요, 진짜. 이 간병인 생활, 간병인 생활의 어떤 그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오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력, 그러니까 병원 생활 이 정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병원을 얼마만큼 다녔느냐 이걸 또 이제 리스트를 쭉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메모를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가족들 간병하면서 다녀봤던 최소한 한 2주 이상은 지내봤던 병원들 리스트를 쭉 써보니까 몇 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이 메리놀 병원.
메리놀 병원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카톨릭 그 재단 계열 병원인데 부산에서는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그 6.25 전쟁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서 깊은 그게 뭐 국립병원 그런 아니요, 이게 카톨릭 그 그래요? 종교재단 되게 병원인데 옛날에 손창호인가? 예. 그 감독 겸 옛날에 얄개 시대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얄개 시대. 예. 손창호 감독 예.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나 아마. 그러지 거기서 않아요? 돌아가신 분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그래도 유명한 병원인가 보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 메리놀 병원에서 우리 가족들 대부분 저를 제외한 그 가족들이 한 번은 다 입원을 했던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메리놀 병원이 가장 그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병원. 지금은 부산대병원이 양산에 있는데 예전에 부산대병원이 실제로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 바로 옆에 있었던 동아대병원.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병원 그 아마 저기 이태원에도 있을걸요? 백병원이? 백병원을 많이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서울에도 예,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부산에도 그 백병원이 있는데 그 부산 백병원에서도 뭐 한두 달 정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그 인천에 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인데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맞아요. 병원이거든요. 거기 심장수술 잘한다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오래 간병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짜 뭐 기간을 따질 만큼의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뭐 병문안은 갔어도 예. 제가 뭐 간병까지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야수님도 지난 그 과거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아직 하셨네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중간 잠깐 쉰 거죠 지금? 네. 또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굉장히 유명하죠. 그 김호준 총수님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그 저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장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한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좀 불편해요. 그 너무 대학로에 커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삼성의료원 유명하잖아요. 삼성의료원은 상대적으로 편해요. 몸은. 왜냐하면 삼성의료원은 10년 전에도 그 간병인 제도를 아예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병동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삼성의료원에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몸은 편하죠. 이게 돈은 나가더라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서울에서 이제 규모로 굉장히 큰 병원 중에 하나가 현대의료원 있잖아요. 아산? 예, 아산. 그 현대의료원 거기가 또 그러니까 간병인이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간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괜찮네요. 그런 프로그램. 그거 필요한데. 거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병원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병실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작은 병원들, 그러니까 종합병원한테 작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종합병원들이 너무 그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간병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좀 약간 그림자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현대의료원은 그 간병인의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려고 이렇게 많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의료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병원이라고. 차병원도. 차병원이 거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이 메리놀 병원이라면 두 번째로 이제 오래 있었던 곳이 차병원인데 차병원이 거기도 대학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현대의료원이나 삼성의료원처럼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들하고 대학교에서 하는 대학교 부설병원들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아침에 회진을 돌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을 돌 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교수님이 진료를 동시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레지던트, 인턴, 학부생 이렇게 이제 작으면 10명, 많을 때는 30명씩 우리 그 따라다녀요.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르르 다니는 게 대학병원. 우르르 다니면서 그러니까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진료와
교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환자가 누워 있는 환자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환자의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 그 학년한테 그러면은 어떤 방법, 어떤 치료가 가장 좋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환자 듣는 데서 해요, 그걸? 그렇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교수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불쾌할 것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거 좀 불쾌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한 20대 초중반쯤 됐었거든요. 막 군대 제대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짠타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권리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환자 보호자들 한 30명 우르르 당기면서 야, 저 의사는 싸가지가 없는 의사야. 야, 저 의사는 말이야 애인이 있어 바람 피는 애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 차병원에 대해서 이제 그 기억이 좋았던 게 차병원도 거기 대학병원이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그 의대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경원대. 예? 경원대요? 예, 경원대가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학교 부설 병원인데 거기는 교수하고 학생 3명만 딱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 큰 병원들 있잖아요. 뭐 삼성, 현대, 뭐 그 백병원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딱 그 과장, 진료 담당하는 과장하고 그러니까 그 치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실을 책임지는 병동을 책임지는 치프 의사 한 명하고 그 인턴 중에서 이제 제일 고참 인턴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만 딱 돌아다니면서 딱 그 문진이라고 하죠. 아침 진료를 이런 식으로 도는데 다른 대학병원들은 이게 좀 약간 좀 모욕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환자를 두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나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보고 나서 뒤에 가서 얘기한다 모르겠는데 다 듣는 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막 뭐 교육하듯이 하는 건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그 과장이나 이제 그 뭐 치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전문 용어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전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환자를 뭔가 대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인간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도구처럼 이게 다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했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시당했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갑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건 그 간병인들의 생활. 그러니까 병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6인실이라고 쳤을 때 이제 그 침대가 이제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고.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양쪽 끝에 3개가 이제 그 침대가 있다면 침대가 한 양쪽 벽에 붙어버리면 침대와 침대 사이는 2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간병인이 3명이라면 이 세 번째 사람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그러네. 조금씩 그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마지막 침대는 벽하고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이제 간병인 자리를 간병인 자리를 빼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병인 마다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병실 하나에 냉장고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병실 하나에 냉장고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간의 크기마다 다른 거죠. 티격태격 하겠네. 또 냉장고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그렇죠. 옆집에 많이 넣으면 자기네가 많이 못 넣으니까. 특히나 이제 사소한 걸로 또 싸우겠네. 그러니까 밥 시간이 되면 그 병원에서 만든 밥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병원 밥은 정말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약하게 하니까 맞아요.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이제 가족들이 집에서 이제 반찬을 싸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찬이라는 게 집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 일종의 이제 계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형편이 괜찮은 집들은 그 개인적인 이제 작은 뭐 냉장고, 온장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 밥 먹는 시간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살림살이의 형편이 싹 드러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제 6인실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괜찮은 양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퇴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퇴원이 힘든 사람들은 6인실 못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건 다른 환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병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인실보다는 2인실이나 3인실로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2인실이나 3인실은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기에는 의식이 너무 또렷하고 그렇다고 해서 6인실이나 10인실 그 거기는 좀 있기에는 애매하시고 이게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으로 인해서 주변 환자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미치니까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을 이제 2인실이나 3인실로 유도를 한단 말이죠. 예, 아, 좀 이해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10인실, 6인실 뭐 이런 것도 다 경험했지만 이게 2인실, 3인실, 1인실까지 이게 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힘든 곳이 2인실이에요. 그러니까 2인실은 대부분 그러니까 1인실로 가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세로 보면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1인실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환자한테 편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 드라마 보면은 뭐 재벌 뭐 회장님들만 그러니까 거기 가고 그거는 그런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 가면 출연료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아 게스트들 때문에 예, 굳이 예. 항상 거기 예. 대학병원 1인실 특실이 한 120만 원 하루에 하고 1인실이 40만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그 돈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상태가 위중한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이 없으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은 어차피 내 식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어떤 정신적인 위로 이걸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이라도 나랑 비슷한 정도로 아픈 사람 하고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인실에 있을 때 그 참 기억에 남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간병 경력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병원에서 그 다른 간병인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이 손톱 발톱을 깎아줄 때 물수건을 이제 손에 감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스팀 찜질을 한 다음에 손톱을 깎으면 되게 매끄럽고 안전하게 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이제 그 손톱을 깎아줬는데 그 암을 앓고 있던 그 누나가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지. 우리 식구는 저렇게 안 해줬는데. 그렇지.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암 환자 누나 손톱도 제가 깎아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간병인들이라는 게 지금은 간병인이 이제 대부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간병인이라면 19분 대부분 그 가족 중에 가족이었죠. 누군가가 맞아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간병인들끼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처치를 하겠느냐, 이 처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보험 그 범위가 엄청 넓어졌기 때문에 처치를 하고 안 하고 치료 행위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보호자가 신경 쓸 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중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사전 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는 사실은 그때 막 해도 지난 정권 때만 해도 막 민영화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의료는 정말 잘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마 더 피부로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치료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 걱정하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의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가족의 어떤 그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이 병원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이해하는 옆 침대 환자하고 맞아. 가장 속 깊은 상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우리 그 연예인들 이렇게 뒷담화할 때 예.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 재미가 없어. 예, 예. 같이 연예인들끼리 해야지 재미. 왜 걔를 알거든. 네, 맞아요. 걔 아니까 재밌지. 딱 그런 구조예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예.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어떤 성격, 어떤 병원 문화 이런 것과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옆에 환자만큼 그 간병인들만큼 풍부한 사람이 가족 중에는 없으니까. 그렇지. 또 의사도 같이 예, 씹기도 예. 하고 약간 예, 그렇죠. 이상하지 않냐 예, 막 예. 이러면서 얘기도 예, 하고 좀 예. 속도 좀 후련하고 이제 그런 그렇게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게 굉장히 오묘하다는 거지. 사실 그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요.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환자한테 최선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간병인 선배로서 이렇게 간병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니를 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새끼를 철저하게 챙겨 먹어서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환자보다 내가 먼저 쓰러진다. 이게 진짜 병원에서의 어떤 절대 진리 같은 거예요. 보통 그러면 환자분 드실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런 드세요? 경우도 있고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 어떤 경우에도 끼니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간병 초보자들이 겪는 가장 첫 번째 오류거든요. 실수 같은 건데. 일단 식사는 거르지 네. 말아라. 이게 환자한테서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 그 생각 때문에 그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같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간병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새끼는 절대적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만약에 밤에 자는 게 불편해. 그러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 뭐 간병 이렇게 하실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야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정도 지난날 가지고 뭐. 우리가 전문.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경험하셨던 것 같아서 아이고 야수님 고생 많았습니다. 얘기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거리두기 혹은 멀리서 지켜봤던 일들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되니까 되게 삶에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동생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남동생이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안 첫 조카예요. 와. 근데- 많이 나는데 어? 그러면 아니 근데 아무도 실물을 본 사람이 없어. 갈 수가 없는 건가? 사이버 캐릭터 그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랜선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 다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대표로 가서 아이의 실물을 보고 왔는데 있다는 걸 일단 증명을 해야 돼. 진짜 있는 거냐. 야, 너무 보고 싶었겠다. 그러네. 근데 이제 아빠는 일단 아직 며느리가 몸을 추스리지 못할 때다. 나는 조금 더 뒤에 가겠다라고 해서 엄마만 간 거였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그 애기는 지 애기의 얼마나 그 됐어요? 발을 봐야 되는데 그 애기 조그만 발.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나도 신생아를 너무 보고 싶은데 일단 서울에서 들어온 코로나를 묻혀갈까봐. 그러니까 물론 신생아는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는 하지만 다들 조심조심하니까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동생한테 카톡에 사진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확실히 막 돌까지는 애들이 확확 크잖아요. 볼 때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지더라고. 엄마랑 아빠가 되게 막 보고 싶어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막 아빠한테 빨리 보고 싶지 않아? 또 빨리 그래서 보고 싶어서 빨리 백신도 1등으로 맞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길어지니까 그냥 사진으로 봐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기대감이 눈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지쳤구나 이제. 그것도 모든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하고 싶을 때 딱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동이 걸렸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마음이 거예요. 아프죠. 네. 또 왜냐면 또 실제로 봐야 또 그 모습이 아른거려서 또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카가 얼마나 예쁜데 첫 조카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특히 그 발. 막 태어난 그 아기 발. 맞아. 애기발. 나는 그래서 조카가 이쁘다는 얘기를 얘기로만 들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막내 동생이 결혼할 때쯤 9월이니까 한 200일 정도 됐을 때 볼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얘네들은 할머니랑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이모 다 있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차라리 친척보다는 이제 어린이집은 갈 테니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친인척들이 아이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확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제 막내 동생이 결혼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결혼식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요? 근데 4단계는 지금 2주간 한다고 했는데 맞다. 예식 준비. 그러네.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은 예를 들면 이 4단계가 딱 시작하기 이틀 전에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걔까지만 해도 완전히 안전선이었죠. 그 주말 토요일에 딱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결혼하는 제 친구는 결혼식을 할까 말까 애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49인 이하로 줄었는데 친인척이 아니면은 축가나 사회가 안 돼. 뭐 도시락으로 주고 막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축가 사회도 안 되고. 만약에 축가 사회가 친인척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 야, 그럼 친인척 중에서 이거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러면 사진 기사는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사진 기사까지는 된다는 거야. 촬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 카페 가봐 지금 날 초토화해요. 그럴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 결혼식 비즈니스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이제 스드메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네. 한 300만 원 들었다. 근데 그게 이제 결혼식 본식의 드레스랑 촬영할 때 드레스 빌려주는 거랑 메이크업이랑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갔다고는 했어. 스튜디오 촬영까지. 근데 이 스튜디오 촬영에서 되게 웃기는 게 있더라고. 이제 신랑 신부가 있고 드레스 잡아주는 헬퍼가 하나 붙고 촬영 기사랑 촬영 기사 보조. 그래서 보통 5명이 최소고 6명, 7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7명의 간식이나 도시락을 신부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요. 왜냐면 사실 헬퍼나 그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하러 오는 거니까 그걸 뭐 밥까지 챙겨주 이삿짐 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진 작가하고 헬퍼와 메이크업이 부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부부끼리 다 그걸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찍으면 3시간,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찍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은 뭐 편지도 쓴다는 거예요. 잘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과도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좀 사진에 그것도 이제 희한한 점인데 찍는 사람이 그 피사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안 이쁩니다. 그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그 찍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 작가들 중에 이게 그 흰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중요한 그러니까 되게 거는 결혼식을 안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결혼식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을 한 사람들 이야기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결론은 찍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 결론으로 가거든요. 너무 웃기잖아. 보지도 않을 거를 그 돈 들여서 그 날을 쳐서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나야 아는 거고. 근데 나는 그냥 얼마 비용만 측정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따로 이렇게 뭐 섬세하게 그런 게 도시락도 해주고 네. 편지도 쓰고 이런 거는 몰랐어요. 이게 이제 카페를 통해서 퍼져 나가는 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애들 막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거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어서 이 기록물이 결과물에 대한 이걸 내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고 막 이게 아니고 이걸
공주 드레스를 입어보고 메이크업을 하고 공주처럼 사진을 찍고 이 과정에 3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 정신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거 뭐 진짜 잘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사실 신경 쓰기도 바쁘거든요. 사실 우리도 결혼식 때 중간에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레스 같은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시 뭐 이벤트 할 때 뭐 시키잖아요. 뭐 만세 삼창도 시키고 뭐 중간에 뭐 게임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민감한 거예요. 드레스 안 구겨지는 걸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안 구겨지는 걸로 골라가지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런 분들. 그렇더라고. 예. 그리고 몰랐는데 이 결혼식 본식에서 드레스 뒤에서 잡아주는 그 헬퍼 예, 예, 아줌마 보통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일당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거. 힘든데 나는 그 20만 원 되게 놀란 거야. 원래는 이 결혼식 비즈니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딱 결혼식장에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 돈을 다 냈는데 헬퍼는 헬퍼대로 비용 다 각자 나가고 헬퍼하고 밑에 들어가서 상관만 옷 입고 뭐 하는 거 있어. 패백 그것도 또 돈을 패백은 또 줘요. 옵션인데 네. 옵션인데 요즘은 패백을 많이 안 옵션이에요? 하거든. 그래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대추 막 입에다 물리고 뭐 아우, 요즘엔 또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패백을 왜 상관만 옷 입고 상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그 함사새우도 있었잖아요. 예, 함도 맞아요.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요즘에 함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진짜 안 하지. 예. 패백도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경범으로 끌려가요. 요즘에는 요즘에 그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잘하면. 아 진짜? 그리고 예전에 뉴스도 많이 나왔다. 함사새우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이혼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지. 그런데 이제 49명으로 됐는데 이제 뭐 2주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49명이 되든 뭐 100명이 되든 그 초과해서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예식장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 천재지변에 야, 그거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진짜. 왜냐면은 그 밥값이 그때부터 확 줄었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좀 줄었을 텐데. 아니 근데 결혼식장을 잡는 거 이제 사실 밥값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00명 걸로 할 거냐, 300명으로 할 거냐, 근데 그거 정할 때부터 망설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덜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대충 찍어서 하거든요. 갖고 잡아놨을 텐데. 근데 이미 그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50% 정도 올랐어. 오른 상황에서 사람이 안 와도 환불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도 조만간 좀 미국처럼 저기 어디 해수욕장 같은 데서 앞에서 그냥 알죠. 가족들하고 친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야외 결혼식으로 바뀌겠네, 조만간. 근데 이 와중에 무슨 나훈아 콘서트 뭐 3,000명, 5,000명 오는데 그건 실내에서 그렇게. 그 사람 왜 그래? 나는 그 사람 좀 이상하다 해 보니까. 아니 이거를 강행한다고 했잖아. 지금 네. 미스트롯인가 미스트롯도 했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데 왜 저건 돼? 저거 함성 줄이고 노래 부르곤 되면서 거기 왜 그 써 결혼식 있어. 때는 이거 안 코로나가 되냐고. 이기나 나오나가 이기나 보자. 뭐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코로나가 이기나 나오나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정광훈 목사 나오나가 손 한 번 잡아주면 뭐 코로나가 뭐 물러간답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 비용이 완전히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이제 그렇죠. 네, 50% 정도 되게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청첩장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직접 뭐 주소 물어봐가지고 우편으로 붙이는 거는 거의 안 하고. 네, 맞아요. 다 모바일로 해요. 왜 그 처음에 카카오 뭐 이런 청첩장으로 보낼 때는 무슨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려고 어색해. 주소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주소를 꺼려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그냥 청첩장에 장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진짜 찌질하다, 진짜 찌질해. 근데 그거는 진짜. 좀 그 임대업자들의 형편도 생각해야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그렇기도 한데 와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을 안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결혼식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그냥 안 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 최소 비용마저 예전 가격에 비하면 훨씬 높은 가격이 되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업자들의 장사 속이잖아요. 근데 업자들의 장사 속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우리나라 그 미혼 남녀의 그 문화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그 충격적인 거는 그
상견례 케이크 알아요? 그런 게 또 있어? 상견례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은 그 캐릭터도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에 글씨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이제 그 후식으로 상견례 끝나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먹을 케이크를 제작을 해오는구나. 그게 커스텀으로 준비를 하는데 진짜 뭐 오바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뭐 좀 심할 때는 저쪽 케이크 하나 우리 쪽 케이크 하나 해가지고 신랑은 그 저쪽 그 장인 쪽 케이크 준비하고 신부는 저 시댁 쪽 준비해가지고 텔러메이드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잘 살겠으면 자기 사진 넣고 그럼 부모님 사진 넣어가지고 하트 요런 그 케이크 하나에 뭐 싼 게 10만 원 비싸면 30만 원 50만 원 이렇대요. 맞아. 그러니까 상견례 그 식사 비용 외에 그 상견례 케이크만 또 수십만 원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또 인스타로 돌리면 오빠 나도 저거 할래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맛은 없을 텐데. 뭐 특이한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저기 그 강아지 돌잔치 MC 1호가 돼가지고 그 부잣집들은 강아지 돌잔치도 해준대. 그래서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해서 부잣집들이 자기 강아지 1년 됐을 때 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이런 마케팅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타워 팰리스 같은 부잣집에서는 애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 생일 파티 할 때 연예인 불렀어요. 간 적 있어요. 나도 예전에.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물을 할 때 그 친구 양력을 읽어준대요. 이 친구는 이름이 김땡땡이고 6살 때 무슨 유치원을 입학했으며 졸업할 때 무슨 상을 받았고 야 이거 몰랐는데 최근에 무슨 경시대회 나가서 뭐 은상에 입상한 친구입니다. 이거 이렇게 원래 고2원 때 그거 알죠? 고2원 때 그 친구분이 누가 이제 와서 우리 내 친구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야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개그맨 그 연습생 시절에 한번 저기 평창동 쪽에 한번 갔었어요. 애 생일 잔치였었어요. MC로. 근데 MC 페이도 그 당시 몇십만 원씩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일반 MC를 불러가지고 그걸 하더라니까요. 생일 잔치 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게 편해요. 애들 한 10명 데려다 놓고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그거 편하긴 한데 이제 그 선물 주는 친구들의 양력을 미리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양력은 너무 힘들잖아. 그냥 보통 베니거스 같은 거 뭐 TGI 프라이데이스 애들이 그 유행이에요. 그런 데서 안 하면 삐지는 거야. 그럼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하나 불러서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재밌게 놀고.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결혼으로 확장됐다는 거죠. 그러겠죠. 기생충에도 나오잖아. 기생충에서 생일 파티 하는 거 나오잖아, 애기. 그래 맞아요. 거기 막 인디아 복장하고 막 솔직히 마차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애들 불러와서 어린 애들이 저기 뭐 학용품 인형 맞아. 이런 거 선물 가져와서 한 거나 그때 안 했어요? 했지, 한 번. 했잖아요. 결국은. 한 번 크게 했지. 그렇지만 벅적- 집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벅적지근하게 집에서 해서 친구들 불러와서 그 당시에 TGI 프라이데이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유행이 그래 바뀐 것뿐이야. 야, 근데 양력을 읽어주는 건 좀 충격인 것 같아. 양력은 진짜. 야, 우리 친구는 돌잔치일 때 시를 잡았으며 뭐 이렇게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 식으로 졸업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냐 똥오줌을 언제 가리고 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구구단을 몇 살 때 뛰고 그치. 뭐 이런 거 웃기다. 대박이네. 이제 장당 청첩장에 단가가 올라갔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근데 이 청첩장이 많이는 이제 보통은 모바일로 보냈는데 엄마 아빠의 친인척한테는 청첩장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친구들한테 청첩장 받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버리지. 그래다 그거 버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공 들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청첩장에 사진을 안 넣고 그 사진 그 결혼 웨딩 포토 찍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넣은 걸로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림으로 해? 하려면 사진으로 하지 그랬더니 어차피 버릴 건데 기분 나쁘잖아.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 그렇게 또 그림으로 바꿨어요. 똑똑하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어차피 딱 청첩장 만들면 이거 쓰려고 어차피 버릴 거잖아. 대충 했어. 그래서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개그맨다운 역시 개그맨다운.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경조사비를 따로 걷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니까 회사 동료들까지 막 결혼식에 오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축의금은 받았는데 답례를 해야 되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요만한 요즘 떡팩이 있어요. 조그만 거. 네. 그걸 이제 따로 또 돌리는 게 문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전후로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지켜보니까 부합한 게 불합리한 게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막 진짜 사람들 미친 듯이 그동안 못한 건 막 할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밤에 막 새벽에 술 마시면서도 야 이게 얼마 만에 새벽에 술을 마시나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럴 거고 뭐 막 뭐 나이트 클럽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들 이제 아마 그 예전 뭐 보복 소비 그런 게 일어나면서 야 어떻게 이 그림 이거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뀔까도 걱정인 거야. 근데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 비용이 낮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이제.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1회 그 네스 거리두기 그 주제인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빠졌고 지난번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자꾸 방송이란 게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레귤러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그 글자 그대로 피치 못할 사정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 50년 넘게 생존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슬하에 사춘기에 딸을 두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뒀다? 뭐 이것도 그래서 모시고는 아니고 같이 이렇게 그 즐겁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제가 인트로에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피치버터 사정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다가 아주 미세한 뭘 발견해냈는데 그 되게 심플한 수술이라고 해서 들어가셨어요. 2발로 걸어서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5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일반실로 옮겼는데 눈만 떠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하거나 이러진 않고 소위 말해서 뭐 대소변은 당연히 못 가리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진짜 제 뼈를 갈아서 정말 제가 또 체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식과 모든 근육과 이런 걸 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잠 못 자고 뭐 제가 왜 그랬냐면 화장실을 가면 좀 오래 있을까봐 그래서 전 일주일 동안 콜라만 먹었어요. 콜라 한 끼 먹어요. 한 끼. 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아니 화장실 저도 대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콜라는 2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한 끼를 먹었고 왜냐면 밥을 또 잘못 먹으면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는 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12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 똥을 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맞아요. 변을 다 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병원의 형태나 이게 다 틀려요. 암 환자층이 있고 그 정형층이 있고 저희는 이제 뇌신경 쪽이라서 다 뇌를 다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묘한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병원 냄새 말고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코올 냄새 이런 게 말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는 묘한 냄새가 있어요.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하간 거기서 내 나름대로의 뼈를 갈아서 어머님이 내가 100번을 부르면 엄마가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러는데 제가 첫날에는 다들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계속 엄마 이름 불렀거든요. 대답 좀 해봐라 제발.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감명을 받으셨는지 다들 도와주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으로 뛰어라 욕창은 이렇게 해라. 제가 욕창 같은 걸 본 적이 있겠어요. 똥오줌을 치운다 대소변을 가린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 난 그랬는데 주변에 이제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다 도와주셨어요. 나중에는 뭐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옆에서 뭐 자라. 왜냐면 새벽 3시에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주고 가요. 보통 이제 2주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해내신 거죠. 그런 간병인들하고 이렇게 친분이 생기는 거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단거리는 약한데 장거리는 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을 계기로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식사를 잘 하셔야 된다. 예, 뭐 제가 잘 할게요. 잘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숨겨놓은 상가가 있더라고요. 야. 부가세 합쳐서 77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발견해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고. 그거 이제 원래 예. 몰랐던 거야 가족. 예,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게 비밀로 하고.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은행 거기서 이제 어. 그 빠져나간 적금만 4개더라고요. 50만 원씩 4개에다가 그 나이에 무슨 주택 뭐 청약을 또 어디서 눈탱이 맞아갖고 50만 원짜리나 들어가지고 훌륭한 어머니. 그랬는데 여러분 저 진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 댓글 같은 거 다 읽어봤는데 제 가족 욕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저를 욕하시지 왜 제 가족을 그랬나? 욕을 하는지. 내가 다 그래서 지웠는데.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한테 상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주제로 돌아와서 전원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전원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TV에 또 전원일기 말고요? 네, 그 맞아. 그거에서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일용이고 뭐 다 나온 거야. 전원일기가 1980년에 스타트를 해서 몇 년을 한 줄 아세요? 장수 프로였는데 그거. 그러니까 최장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2001년인가? 드라마로 야, 됐어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훌쩍 넘어서 2002년 12월 29일 날 종료를 했어요. 1088회. 우리가 200회 했는데 1088회. 그러면 한 22년 됐어. 그럼 거기 출연자분들도 그러면 그렇죠. 한 드라마 하나 다들 20년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놀랄 일이네. 그 할아버지 역할했던 사람이 20대야. 노인 역할했던 사람들이 20대고 그때 김수미 그 사람 되게 젊었어요. 김수미 씨가 김수미 20대 때, 났잖아요. 20대 때. 그리고 저기 대박인 거야. 최불암도 옛날 그 올드 필름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오버랩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인터뷰를 따면서 최불암도 진짜 젊었더라고. 야, 근데 그때도 나이 많은 사람 역할을 되게 많아 보였었잖아. 우리 나이 많은 정말. 줄 알았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돼갖고 진짜 그런데 뭐 에피소드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전원일기가 진짜 트루먼 쇼 같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은 순진했잖아요. 네. 진짜 농사를 짓고 저 사람들이 연기자가 아니라 저러고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진짜 일용이나 그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 노마 뭐 이런 애들 막 와갖고 농사 짓고 진짜 옛날에 호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네. 김혜자하고 뭐 일용이 엄마 그 할머니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농사 드라마잖아. 어떻게 예. 맞아.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인촌 나오고. 네. 전원일기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좀 정치적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80년대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이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까 그냥 자 촌으로 가 그냥 시골에서 그냥 뭐 내용 없어도 돼 그냥 일단 찍자 이렇게 시작한 게 전원일기랍니다. 정말 거기서 빨래하고 소 키우고 나 진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미디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악역 있잖아, 악역. 진짜 나쁜 년인 줄 알았어, 진짜. 막 그 시어머니 막 나쁜 사람 막 그리고 막 아주 그런 거 있잖아. 일본 순사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고 막 밥도 안 주고 연기자들 가면 밥도 안 주고 막 뭐 욕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봐도 거기서 다 농사 짓고 하는데 한 명 딱 튀는 사람이 그 당시 유인촌이 튀었어요. 네, 왜냐면 그치. 혼자 공무원이었어, 그때. 아니야, 유인촌이 공무원이 아니라 아니야. 김용건이 공무원이니까 한 명 공무원이 있었고 그래갖고 다 농사하는데 그 사람만 뭔가 거기서도 막 좀 부러워하고 뭐 맞아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김영권 씨였구나 그게. 하정우 아빠인가 그러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무슨 장면을 봤냐면 그때 전 3가지 프로를 좀 많이 봤는데 그 호랑이 선생님 수사반장 그다음에 전원일기를 좀 오래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아팠어요. 에피소드에서 내가 생생히 생각나는데 누가 아파갖고 이 사람 약국을 못 가는 거야. 약국을 못 가니까 야 읍내 가갖고 약 좀 지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내 약을 너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을 마음대로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야 돈을 좀 더 줘도 되니까 독한 약으로 지어라 그러고요. 독한 약으로 내가 프리스크립션을 내가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가 약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아파요. 배가 아프고요. 배가 왼쪽 배가 살짝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약사가 처방해주고. 그냥 거의 넘겨서 그 약사분이 거의 의사 선생님 앞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반 죽어야 병원 가는 거야. 다 약국만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국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고 감기 몸살 나불었네. 자기가 진단을 해. 아이고 감기 몸살 나불었네. 그래서 가면 열이 미열인지 신열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고열인지. 열 같은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 호흡이 어떤지 가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병원 가서 보니까 이게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죽을 병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그 숨소리부터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감기 몸살 나버렸으니까 약 독하게 줘주셔. 이렇게 해서 약을 받아갖고 오는 거야. 이 처방전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진짜 무식한 게 가면 열이 그렇게 나는데 약을 뭐 쌍화탕이라고 해요. 쌍화탕이랑 이걸 먹고 이불을 두 개를 뒤집어 쓰고 열이 나는데 얼음 주머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땀을 한 바가지 쏟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저번에 그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몸살이나 열이 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며칠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아rum목에서 이렇게 한국성 아rum목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거 아닐까?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자가 진단을 한 거야. 다 자가 진단.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전에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종로에 보령약국이라고 있어요. 약사가 한 20명, 30명씩 돼요. 진짜로.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있어요. 30년 전통. 왜냐면 시골에라는 신된다. 맞아요. 그래서 막 매체에서 선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시골이나 이런 지방에서 오면 보령약국 갖고 약을 진짜 한 포대를 가져갔어요. 진짜로. 한 포대를. 그리고 전 예전에 약국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 딱 보면 이렇게 인체 부도가 딱 이렇게 있었고요. 옆에 어떤 여자나 남자인데 보통 여자 사진이야. 눈을 까맣게 가려 이렇게. 눈을 까맣게 가리고 여기 막 피부 발진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저 정말 싫어했어요. 그죠? 그런 사진 못 봤어요. 다 이렇게 약간 괴기스러운 사진이 약국에 있었던 거 뭔가 같아요. 겁주는 사진 있잖아요. 요렇게 아파진다. 그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상한 정말 테러블한 사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약 레시피를 약사분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처방전 있는 네. 것만 넣어주잖아요. 그치, 그게 그치. 아니라 딱 보고 나서 약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걸 잘하는 약국들이 또 약국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약국이 있었다니까 있었어요. 진짜. 용한 있었어. 약국이 옛날에 네. 뭐 용한 의사가 아니라 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딱 가면 약사 가운 있잖아요. 그걸 다 입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게 형제약국하고 흥부약국이 되게 유명했는데 가면 어느 날 아줌마가 이렇게 가운 입고 있고 약을 줘요. 또 어느 날은 또 아저씨가 가운을 입고 약을 줘. 누가 약사예요? 심지어는 약간 젊은 할머니도 주고 딸이 고2인가 고3인데 걔도 약을 줘. 근데 가만 보면 라이센스 하나만 걸려 있어. 그래서 보통 그냥 거기 칵테일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넣고 야 감기면 뭐 넣고 이렇게 있는 그렇게 거지, 주는 거야. 이제. 면허는 한 사람인데 그냥 온 가족이 다 약사로 이렇게. 근데 나 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할머니는 조금 내가 봤을 진짜 때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손이 떨리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젊은 할머니였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지금은 뭐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게 약간의 그 창피스러운 그렇죠. 굉장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숨기고 그게 뭐가 창피해요? 인간이 안 하는 게 창피하죠. 그러니까 생리대를 살 때 꼭 그 까만색 비닐봉투에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리대를 약국에서 팔았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름도 생각나. 소피아 풀이라고 요즘에는 그 날개 달린 위스퍼 이렇게 팔고 컴팩하고 되게 작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러겠네요. 누가 봐도 생리대야. 근데 그거를 약간 습자지 같은 걸로 이렇게 꼭 싸요. 뭐 신문지에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거든요.
누가 봐도 생리대인데 누가 봐도 생리대가 아닌 척하면서 누가 봐도 생리대. 잘못 보면 소고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 소고기 치고는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옛날에는 그걸 되게 좀 많이 부끄럽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게 CF 광고하면서부터 조금 많이 열린 거 같아요. 처음 나온 게 위스퍼가 처음 광고를 그렇죠. 시작했어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아니 그리고 날개 달린 위스퍼잖아요. 그러면서 얇고 생리대 광고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다음에 그리고 그때는 생리대가 니떼시만 했어요, 진짜. 두껍고. 그러니까 그거는 용도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용이 있고 나이트용이 있고.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제도 그거는 예. 구분은 돼 있었어요. 데이, 나이트.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약국을 딱 가면 대표적인 선물 있잖아요. 바카스 딱 사거든가. 또 나는 거기에 원비디가 있고 원비디. 아 그러면 피로 회복의 우루사의 원비디 최고 옛날에 진짜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진짜 딱 먹으면 맛있어. 쌉쌀해가지고 그 인삼만 나요. 그래? 그게 이제 인삼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원비 그 이덕화 씨가 광고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건 트라이잖아. 아니요, 그거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 로얄 젤리 딱 나오는 거. 로얄디 맞아, 로얄디. 그리고 일단은 저기 이대근 씨인가 원비디는 하여튼 뭐 힘쓰는 거에 나왔었어요. 네. 이만기도 나오고 영화 그러고 나서 제가 맛있었던 거는 영진그론산이라고 약간 바몬드 이렇게 있었고 어린애들도 아빠 친구가 누가 사오면 되게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또 그 버전 2가 나와서 바카스 F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진그론산 바몬드 D 뭐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지금의 그 바나나 맛 우유 같이 원비드도 그 인삼 맛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 사실 코카콜라가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강장 음료 형태로 맞다. 코카콜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원래 약이었대요. 약. 탄산음료처럼 된 건데 이 처음에 바카스를 만들 때는 그 코카콜라를 생각하고 만들었겠죠. 근데 초반부터 너무 잘 만들었네. 그러네. 그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진짜. 그러다가 일단은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캐나다산 뭐니 뭐 유럽산 뭐니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 비타민이나 영양제 선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선전에. 그래서 예전에 생각나는 게 비나폴로 A 막 그래갖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프로야구 원년에 백인천 감독 겸 플레인 코치 그 선수가 있어요. MBC 청룡에 감독이 없으니까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선수도 해. 그래서 4번인데 4를 감독이요? 대박이네. 감독 겸 선수예요. 야, 대박이다. 4를 친 거야. 4. 야, 그거 만화 같다. 만화 얘기 같은데. 만화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네, 그 원년에 박주스 막 22연승하고 4할 치고 그 사람이 또 감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선전한 그 자연강장제가 뭐냐면 이름이 개브랄티야. 개브랄티. 학교가 맨날 애들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그게 개브랄티. 아 그래요? 예,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줬대요? 개브랄티가 뭐야? 개브랄티가 좋은 거 이름이 많은데. 되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도구 불알 그 개불알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무슨 영단어겠죠. 약 이름이겠죠. 네, 그러겠지.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놈 이런 걸 게놈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우루사는 정말 우리가 막 그 되게 코미디에서도 많이 썼던 간 때문이야. 이걸로 그 광고 금지됐잖아요. 그 과장 광고라고. 그래요? 간 때문이 아닌데.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닌 간 거예요? 때문이 아닌데 무조건 간 때문이라고 찍어가지고 그 광고 금지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광고를 안 하는구나. 왜냐면 CF 속으로 엄청 완전 성공했지. 과대 광고였구나. 그러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약국도 이제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상한 막 풍경이 이렇게 약국 가면 다 비슷했던 게 한방과 양방을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약국을 가면 이상하게 한약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엄마 말로 빼돌이라고 하거든. 빼돌이? 그 수납장 있잖아요. 수납장. 빼다지. 네. 조그만 거 빼돌이라고. 우리 엄마는 그랬어. 빼돌이를. 야, 저 빼돌이를 그 안에 있는 거. 뭔가 젤라도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니 난 처음 들어봐 두 단어 다. 그래요? 빼돌이라고 그러죠. 빼돌이. 약초 들어있는 거 그거 수납장 요만한 주먹만한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쫙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느 날이니까 약국도 이렇게 약간의 트렌드. 뭐 청바지나 옷처럼 어느 나라가 가면 다 한약 냄새가 풀풀풀 풍기면서 그 빼다지는 다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그 드라마 같은 거 하나 히트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 같은 게 떴다. 갑자기 약국에 갑자기 이제
한약하고 양약하고 막 섞어 막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드라마. 그래서 또 예전에 가면 또 민간요법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봐. 말이 안 되는 게 살이 배였어요. 아니면 그 벌레 물렸어요. 그 된장으로 이걸 감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 외할머니는 모기 물리잖아요. 네. 모기 물린 자리에 킬러를 불러줬습니다. 그거 많이 했었어요. 많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할머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도 물렸다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그 시골 가면 낫 같은 거, 낫질이나 아니면 풀에 이렇게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치약 있지, 치약. 치약을 이렇게 발라고 휴지를 이렇게 데일밴드도 없으니까 휴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약이라 이거 약. 소독된다고. 이빨에도 하는 치약, 건데. 치약. 얼마나 치약입니다. 좋냐. 그래서 뭐가 뒤었어. 뒤니까 참기름을 바르면 이게 막이 형성된다 이거야. 소주 뿌리지 않았어요? 소주는 기본이고, 그거 뭐 이옵들이 뭐 이런 거야. 그 담가놔라. 네.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막 무좀 이런 거는 민간요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요즘 그거 봤어. 리스테린에 담근다고. 그래서 되게 시원하대. 입에 이게 버리는 거지. 이때 그거? 되게 시원하겠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런 글을 본 적 있어. 아니 예전에는 한때 어디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막 사오는 게 그래, 맞아. 이게 네. 일이었었단 말이에요. 갖고 막 허물이 다 벗겨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15분만 하라고 그런 거를 1시간씩 하고 막 그래요. 오래 해야 좋은 줄 알고 발산하는지 모르고 막 한번도 1시간씩 하고 벗겼다. 그랬어요. 맞아. 아빠들이 다 옛날에는 일을 하도 오래 해서 진짜 다 무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진짜. 당시 이제 군화가 안 좋아가지고 군대 간 맞아. 군대에서 사람들 많이 거의 다 무좀 네. 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런 민간요법도 많은지 뭐 귤에다 담가놔라 뭐 무슨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병원 건물만 봐도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그렇게 돼서 여하간 진짜 거리두기를 해야 될 곳. 내가 딱 4군데를 정하자면 병원, 약국병원, 경찰서, 법원. 진짜 반드시 진짜 다 가봤던 데네. 경찰서 법원도 예전에. 그러니까 큰 건물 말고 작은 곳. 그치. 그러니까 병원도 작은 병원. 동네에 있는. 그치. 내가 약간 아플 때 갈 수 있는 작은 병원을 자주 가되 큰 병원은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정말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 201회 거리두기 편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다. 네, 거리두기 뭐 아직까지 또 다음 주에도 연장을 할지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정한 대로 정책대로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 거리두기일수록 여러분들 자기만의 또 그 잘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뭐 취미생활도 하나 더 오히려 만든다던가 뭐 책도 좀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럴 때 그냥 그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 혼자 누구를 안 만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오로지 혼자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혼자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좀 시간도 보내고 이거 끝나면 또 그때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